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시간 5시 23분이고요. 오늘 방송할 내용을 먼저 좀 적어보면, 첫 번째는 오늘 제가 그 시황 관련해서 이제 문자 보내드렸던 거랑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오늘 그 어떤 그 지수의 어떤 그 좀 뭐라고 할까요? 그 무서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속임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제 이야기하다 말았던 어떤 뭐 금리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오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 아니면 금리를 활용하는 어떤 뭐 약간의 어떤 뭐 이야기, 요 정도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오늘 제가 오전 시황에는 좀 이런 글을 보내드렸는데요. 그 좀 요약하자면, 오늘이 그 선물 옵션의 그 동시 만기일이다. 12월에 만기일이다라는 것인데요. 만기일이면서, 그러니까 뭐 저에게는 어떤 심리적으로는 어떤 12월 달의 마지막 날 같은 느낌, 그리고 2017년도의 마지막 날 같은 느낌이 저는 받거든요. 아직 2주 정도, 영업일수로 2주 정도가 더 남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것을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주식을 이제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주식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저처럼 평생 눈이 보일 때까지는, 눈이 보이고 손가락이 움직일 때까지는 주식을 하고 싶은 사람. 하지만 뭔가 큰 욕심보다는 지금처럼 안정적이게 그냥 꾸준한 수익을 원하는 어떤 이런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주식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공무원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안정적인 걸 원한다라는 거죠. 주식을 직업으로 삼지만 주식을 공무원처럼 평생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렇게 예전에 표현을 했거든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주식 공무원처럼 주식을 좀 오래 하는 사람들, 혹은 외국인 투자자들, 그죠? 혹은 외국인 투자자들, 아니면 큰 규모로 움직이는 투자자들, 혹은 어떤 뭐라고 하죠? 이번 연도에 꾸준한 수익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람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직업적인 전문적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입장으로 한번 그 감정이입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보통 오늘 같은 12월에 어떤 이런 동시 만기일에는, 만기일 이전에는 보통 계좌의 모든 주식을 청산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좀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큰 이유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요. 직장인들이 휴가날을 손꼽아서 이제 기다리듯이, 그죠? 주식을 하는 이 주식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도 오늘이 되게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사실. 왜냐면 오늘로써 계좌를 비우고 나머지 한 열흘 정도, 한 신정까지는 이제 좀 휴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좀 말이 조금 약간 좀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그 뭐냐면, 그러니까 주식을 평생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매일매일 평생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휴가도 있어야 되고, 재충전할 시간도 필요하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다시 리밸런싱하고, 계좌에도, 그죠?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을 뭐 CMA로 넘겨 놓든, 그리고 뭐 펀드로 더 넣어 놓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는데 그게 지금 딱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지금 그러니까 12월 만기 날 전에는 계좌를 웬만하면 비울 때가 많고요. 왜냐면 계좌를 비워야만이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게 다시 한번 1년을 돌아볼 수도 있고 내년을 준비할 시간도 있거든요. 근데 계좌에 주식이 들어가 있으면 계속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이 손에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식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거나 기관 투자자들, 한국의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보니까 연락을 해보니까 벌써 저번 주부터 벌써 그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외인들은. 그리고 휴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에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왜냐면 결산을 해야 되고 보고서를 올려야 되고 그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회사라는 조직도 계속 이어서는 못합니다. 보통 연말에는 꼭 끊어주는 어떤 한 번의 어떤 쉼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부터는 시장이 조금 힘이 빠지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역시 사실은 벌써 저는 이제 사실 시장은 매일 보고 이렇게 대응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벌써 마무리되는 느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이걸 한번 들어볼게요. 시장이 강세장이고 약세장, 강세장, 약세장일 때 이 강세장일 때 강세장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장이 강세 약세 강세 약세 해서 12월 딱 끝나고 다시 여기서 무언가가 시작되겠죠. 요때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주식을 하고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CMA 넣고 주식을 하고 CMA 넣고 이런 과정들을 쭉 하거든요. 보통 하다가 요때 정산을 합니다. 보통 정산을 해서 번 돈을 이제 다시 배분을 하고 주식 계정에도 넣고 다른 계정에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가족들도 좀 이제 뭐 챙기고 그죠? 나 자신도 좀 챙기는 이런 기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이 CMA에 대한 어떤 매력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갑자기 말이 좀 세지만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 하락장에서 CMA를 움직였을 때 CMA를 활용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요. 한번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호흡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의 메이저들이 상당히 많은 메이저들이 이러한 호흡을 가지고 있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호흡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의 어떤 매수의 어떤 주체를 좀 보면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1,700억을 매수했거든요.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을 한번 같이 느껴보자라는 거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은 그러한 메이저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호흡과 그 리듬을 같이 타는 어떤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반드시는 아니어도 상당한 게 많은 쪽에서 이러한 마음을 먹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좀 약세장이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속임수가 한 번은 있었지만 아직은 시장이 약세장이라는 것으로 확인하시고 너무 급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하면서도 머리가 지금 자꾸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잘 좀 어버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메이저들의 수급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주식 패턴을 가지고 1년 농사를 짓는지, 언제 휴식하는지,
언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흐름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위험한 날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지금 코스피 지수를 일간 차트를 본 건데요. 오늘 시작을 갭으로 제가 이거를 분봉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5분봉 차트로 한번 봐볼까요? 예. 여기 5분봉 차트를 한번 제가 그 분봉 차트는 보지 않는데요. 지수만큼은 분봉 차트를 좀 확인하거든요. 지수에서 특히 이제 5분봉 차트는 웬만하면 잘 보지 않고 지수에서 30분봉 차트는 꼭 봅니다. 근데 뭐 30분봉 차트는 뭐 종목에서도 확인을 자주 할 때가 있는데요. 특히 분봉 차트를 볼 때 30분봉 차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은 30분봉으로 보면 가장 정확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은 이 지수를 5분봉으로 한번 놓고 한번 보면은 오전에 아침에 땅 시작하자마자 퉁 올라서 쭉 와버렸습니다. 한 번에 아주 강하게 올라왔었고 1.5 정도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코스피가 고가가 1.37 그러니까 1.4% 정도까지가 올라갔었고 2시경쯤부터 바로 큰 하락이 있었죠. 상당히 큰 하락이었는데요. 거래량을 꽤 많이 실으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만 딱 봤을 때는 저는 오늘이 마치 팔로스루데이 같은 날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것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약간 의구심도 들었죠. 왜냐면 일간 차트로 한번 다시 보면 일간 차트로 한번 보면 이게 보면 이 바닥에서의 어떠한 그 무언가가 없었거든요.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시작되는 무언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날이라고 본다면, 그죠? 요 날이라고 본다면 이 종가가 이 하루 중에 종가가 중간 이상에서 머물렀다든지 거래량이 증가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상승하는 날에 거래량은 다 죽었거든요. 이날도 상승했지만 거래량은 죽었고 근데 갑자기 팔로우 스루 데이가 나올 수 있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수급에서 매물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는 게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시장은 있는 그대로 믿고 그냥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심적으로 오늘을 2017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지라도 시장이 오늘 팔로우 스루 데이가 나오면 그냥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추스려 놨던 좋은 종목들을. 근데 오늘은 마치 속을 뻔했었고 어느 정도의 모습이었었냐면 오늘 어느 정도의 느낌이 나왔냐면 아까 지수를 실시간으로 보셨으면 아마 좀 기억이 나실 건데 이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걸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이렇게 이만큼 이 검은색 없이.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는 했습니다. 그 어떤 준비를 했었냐면 저희가 지금 포트폴리오로 지금 구성하고 있었던 내용이 일단은 IT 쪽의 업종, 이 IT 업종 안에는 OLED와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재주의 대장주들을 일단은 1차로 했었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게임주의 대장들 몇 개가 있었고 세 번째는 뭐 경기 필수 소비재들 내수 관련한 것들 해서 대장주들 그리고 중국 관련한 것들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적이 좋은 회사들 또 이렇게 해놓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정도였죠, 그쵸?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잠시만요. 제가 오늘 좀 정신이 없습니다. 제약주가 있었죠. 제약주가 있고 중국이 있었고 미디어 통신, 요 정도네요, 그쵸? 요 정도의 그 대장주를 뽑아 놓고 있었고, 그들 중에서 오늘 게임주 쪽의 대장주 둘이랑, 그 다음에 IT 쪽에서 하나,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두 종목, 그리고 내수에서 한 종목 정도를 1차 매수를 시작하려고 일단은 하고 있었습니다. 세팅 준비는 하고서 이제 지수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 보다가 밥을 먹고 와서 이제 문자를 쓰려고 이제 문자를 좀 준비해 놓고 이렇게 있었다가 갑자기 선물이 먼저 변하기 시작하더니 2시가 넘어가면서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대기를 했었습니다. 대기를 하고서 지켜봤는데 이렇게 심하게 오늘 변동이 클지 몰랐는데요. 이 고점에서 샀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저점까지 한 2% 하락을 맞은 거거든요. 지수가 2% 하락. 지수의 2% 하락이면 개별 종목으로는 뭐 3, 4%, 4, 5% 이상씩 하락을 맞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시초가나 오전에 매수를 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꽤 놀랬을 거고, 그리고 거래량 역시도 이거는 오늘 아주 강한 분산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거래량이 어떤 앞으로의 의미를 가질 것 같냐면, 이 보면 요때 거래량 가장 많이 실렸던 요날, 그쵸? 아마 여기에는 지금 상당한 매물이 지금 쌓여서 존재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도 매물이 쌓여 있을 거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수가 앞으로 코스피가 여기서 1차적으로 반등해도 눌릴 것이고, 또 반등해도 눌리는 이런 큰 어떤 박스권이 이제 좀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좀 불길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려면 돌파를 할 때의 신호가 있겠죠. 그때의 신호는 뭐냐면 반드시 당연히 강하게 무언가 한 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1% 이상의 지수 상승과 전일보다 큰 거래량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암묵적인 합의예요. 합의. 예를 들어서 요 때를 본다면, 그렇죠? 요 때를 본다면 제가 잠시만요. 요 때를 본다면 이렇게 뭐 표현하기보다는, 일단 그 거래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유가 최근에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통계를 좀 더 파서 이제 이야기를 해 드려보면, 거래량 전일보다는 반드시 거래량이 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 한 열흘 정도의 거래량보다도 많을 때가 많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거래량들이 쭉 가다가 어떤 팔로우 스루 데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날이다라고 하면 쭉 가다가 툭 튀어 올라옵니다. 거래량이 보통 그런 날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쌓였던 어떤 매물을 한 번에 돌파하는 겁니다. 거래량으로.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확신 매수자들이 많다라는 의미인 거고, 거래량이 없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확신 매수자들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되고, 아니면 물량이 출회되지 않고 손바뀜 없이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상승 중일 때인 거고,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보통 확신 매수자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거래량은 확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코스피에서 봐야 될 거는 의미 있는 거래량과 지수의 1% 이상의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매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확신 매수자, 그쵸?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거 말고도 제가 자주 보는 거를 하나 조금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 더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분봉 차트에서 지수를 볼 때 저는 30분봉을 좀 보고요. 30분봉을 많이 보고 30분봉에서 볼린저 밴드랑 스토캐스틱을 좀 볼 때가 많습니다. 일단 볼 때가 좀 많고, 이것을 활용해서 좀 시장을 좀 파악할 때가 많거든요. 지수는 특히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지수에서 30분봉 차트에서 거래량과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을 보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뭐라고 할까요? 그 수치는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릴 건데요. 왜냐면 이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수치를 말씀드리면 괜히 선입견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는 본인한테 맞는 수치를 찾아 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수치는 가리고 설명을 해보면, 지수가 이 중심선을, 볼린저 밴드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이 30분봉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간 차트다라고 생각하고, 일간 차트에 기간 20으로 편차 승수 2로 기본으로 세팅한 거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이렇게 되죠. 그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이고, 예를 들어서 뭐 2000으로 여유 있게 한번 봐볼까요? 아이고, 이게 봤을 때, 아이고, 이게 잘 안 되네요. 연속 최대인가? 잠시만요. 예, 잘 안 되는데요. 일단은 볼린저 밴드를 그냥 일반 일봉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쪽에서 또 어떤 W 패턴이 나오고 중심선을 타고 나서부터 이렇게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상단을 태그할 때 매수하고, 반등할 때 매수, 여기서 매수 안 할 수도 있죠. 고점 돌파할 때 매수. 정석으로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그냥 지수인데 그냥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어떤 더블 패턴 이후에 매수, 그 다음에 고점 돌파할 때 혹은 상단 태그 할 때 매수 눌리고 참았다가 2차 매수, 그렇죠? 쭉 가다가 3차 매수, 이렇게 왔다가 요 언저리에서 이제 매도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매도하고 나와서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시세 차익을 얻는 게 이제 볼린저 밴드인데, 이때 볼린저 밴드 그 원본에는 뭐 MACD나 RSI 뭐 여러 가지를 활용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조 지표랑 같이 보면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분봉 차트, 30분봉 차트에서 지수를 볼 때 스토캐스틱을 보거든요. 그때 보면 이 스토캐스틱을 보면 1차 때 요런 과열 신호가 들어오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구간이고, 이때부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매도 구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때는 진짜 매도하는 구간, 요때였거든요. 요때가 일자로 보면 11월 27일에서 28일이 넘어가는 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때랑 거의 같은 날짜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회원분들은 이 수치랑 이것이 궁금하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거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 볼린저 밴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기억이 이것을 이제 활용해서 본다면, 이 중심선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지수는 한번 보통 요 바깥에서 바닥을 잡고 이 하단에서 바닥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 하단 안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올 때 이제부터 진짜 매수가 들어가고, 여기 상단선 이렇게 갈 때 매수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아마 일간 차트나 30분봉 차트나 이렇게 봤을 때 일치되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아마 그런 때가 아마 어떤 그 지수의 팔로우 스루 데이가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좀 여러 가지를 좀 동시에 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좀 필요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잘 보진 않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느는 요 순간이 있는데요. 이때가 매도 타이밍이 나오고, 이때 거래량이 가장 많이 확 느는 요 순간이 거의 마지막 불꽃을 낼 때 고점에서 이런 신호가 좀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거래량에서는 이제 상승의 초입 부분, 그리고 이 거래량 출발하는 이 구간에서는 하락의 마무리 구간,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디테일한 것은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볼린저 밴드로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을 보면 이 바닥에서부터 이제 계속 쭉 타고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 과열에서 준비를 하고요. 보통 준비를 하고, 두 번째 요때도 뭐 충분히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구간이지만 보통 첫 번째 과열과 요때가 많거든요, 보통. 그래서 요때부터 요 당시 때부터 보통 매수가 이루어지는 시기였고, 그죠? 요때가 추석이 지나고 나서 그때 있잖아요. 긴 연휴 이후에 코스닥이 분출할 때였고, 이 강하게 쭉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보리저 밴드 상단을 빠져나올 때 약간의 물량을 뭐 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일단 더 지켜볼 필요도 있는데, 요때 빠지는 이 구간을 이제 저점 좀 기준으로 잡고 여기를 반등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렸거든요. 그때 물량도 또 많이 출회됐고, 보리저 밴드 상에서, 아니 스토캐스틱 상에서 요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을 제가 말을 너무 좀 못하는데요. 12월 4일 정도 때는 코스닥도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닥도 어떤 느낌으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 중앙선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만약에 간다면, 그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다면 이 주가가 이렇게 흘러서 지금 이 하단에서 바닥을 한번 잡았고, 한번 W 패턴으로 이 안에서 바닥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고, 이렇게 갈 때, 이 중앙선 뚫을 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보면 뭐 12월 말이나 1월 정도가 아주 FOM적으로 나온다면 이런 느낌일 것이고, 반등, 매수, 매수 이런 식으로 또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선물하는 쪽에서는, 선물하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매수 방식을.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지수를 30분 봉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조금 정리를 깔끔히 못했는데요. 이런 것도 일부분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간 차트로 한번 보면 방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눌림이 필요하고 이렇게 갈 수 있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으로 보면, 코스피로 보면, 코스피 역시도 어떤 이러한 무언가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은 좀 느낌이 납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어떤 느낌, 소설입니다. 소설인 것이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과 하루하루의 거래량과 지수의 그 디테일한 변화를 계속 째려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종목들을 엄선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상승 추세로 돌아설 때 매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요 구간이 뭐 요 구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번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게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졌다가 이렇게 왔는데 요게 수도 있는 거겠죠. 아니면 요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비슷한 모양이 여기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횡보장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직은 모르지만 일단 이런 바닥에서 시장이 돌아 나갈 때, 요럴 때는 반드시 기억하고 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 이 시점이라는 겁니다. 요런 데가 시작점들. 그리고 지금 종목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여기서 분산이 이루어졌을 때는 종목을 매도하는 이런 구간, 매도. 여기는 조금 애매하죠. 요런 구간에서 속임수가 한번 있었고 그때, 그죠? 하지만 여기도 매도 구간, 여기도 매도 구간, 이렇게. 그래서 주식, 요런 구간에는 주식, 이렇게 하락할 때는 CMA, 주식과 CMA, 주식과 CMA, 요거를 병행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과 CMA를 같이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말씀드리고, CMA가 예금과 적금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습니다. 같은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복리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마 1.85배가 더 적금보다는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수치를 기억이 안 나는데, 적금 3% 준다라는 상품이 있고 CMA 3%다 라고 한다면, 실제 세후에 받는 것은 적금보다 CMA가 1.85배 정도가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요거에 대한 걸 한번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고, 결론은 지금이 특히 세력이라는 말은 싫어하고 메이저들, 주식을 업으로 삼는, 금액을 크게 하는 직업으로 평생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감이 됐다라는 거고요. 마감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새롭게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시장의 방향을 새로 써 나갈지 아니면 과거의 방향대로 유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써드린 이야기 중에 하나만 다시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그러고, 제가 주변에 20년 정도 주식을 하면서, 96년도부터 주식을 하면서 주식을 잘한다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꽤 많이 만나봤는데요. 이분들의 성향의 대부분이 주식을 계속하고 이걸로 살아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외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성향들을 보면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넌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오랫동안 버티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이 돌다리를 직접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다리 두들기로 가다가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돌다리도 남이 두드리는 거를 옆에서 보고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이 건너는 걸 몇 번 확인하고 안전하네 라고 하면 뒤늦게 갑니다. 그리고 빨리 나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 바닥에서 산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남들 다 사고 나서 요 언저리 때 뒤늦게 들어가고 일찍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언저리 때. 여태까지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고 일찍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다, 주식할 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강하게 제약바이오주들을 매수하는 것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시장 시황 이런 브리핑은 이 정도로 하고요. 어제 금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이건 뭐 간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좀 길어지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금리가 빨간색은 좀 말고 검은색으로 할게요. 금리에 대한 오해들 중에서, 그러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사람들이 그 회원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리가 하락하면 자산, 뭐 부동산, 뭐 주식, 뭐 이런 것들이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할까라고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고민을 해봤냐면,
이게 어디서부터 이 오해가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든 어떤 주식이든 어떤 무언가에 내가 투자를 해서 매년 뭐 집세든 배당이든 연금이든 뭐로든 간에 매년 100원씩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의 현재 가치로 그 현재 가치가 얼마로 거래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도 100원을 받고 2년이 지났을 때 100원 또 받고 3년째도 또 100원이 받는 어떤 상품이 있다고 하면, 이게 100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뭐 10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잖아요. 이것이 오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라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보통 헷갈리는 것들이, 사람들이 그 경제 용어를 쓸 때 이렇게를 쓰잖아요. 이자율을 소문자 R로 쓰고 수익률을 대문자 R로 쓰고 기대 수익률을 E하고 가로치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착각을 조금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을 흔히 미래 가치는 그쵸? 현재 가치에다가 1 곱하기 R의 n승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산수 이런 거 빼고 그냥 설명을 드리면, 매년 수익이 나오는 거, 그죠? 100원. 이 100원을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 이것으로 나눠버리면 현재 가치가 나오거든요. 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심플하게 해보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오는 거다라고 하면, 100원이 나오는 어떤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쵸?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이 상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난 10%의 기대 수익을 원해라고 하면 이것은 1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올 것이고, 그죠? 5%의 기대 수익을 원해라고 하면 2000원이라는 기대 수익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부동산과 부동산의 월세 가격, 전세 가격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하잖아요. 요거에서 오해를 나온 것 같아요. 이 10%가 5%로 떨어졌을 때 1000원이 2000원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해서 어떤 오해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 이자율, 금리 이런 것이 좀 헷갈려서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니면 저만 헷갈렸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푼다라기보단 다른 의미도 있다라는 걸 하나 알려드리면, 경제학과를 나오셨다든지 전공을 하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대 수익률과 그쵸, 위험, 리스크의 어떤 이 투자 자산 가격 결정 이론이란 걸 보면, 그죠?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보면 일정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죠. 보통 금리 같은 거, 그죠? 기준이 되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대 수익률, 아까 그 내가 원하는 그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이 기대 수익률, 이 기대 수익률이란 거, 이 기대 수익률이란 것은 이자율에다가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더해진 겁니다. 그쵸? 이 위에 거, 이 밑에 거까지는 무위험 수익률이거든요. 이 위에부터는 위험 프리미엄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를 한번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그 매년 100원씩 들어오는 것이, 그죠? 들어오는 것이
아까 2,000원이 되기도 했었고 100원씩 들어오는 상품이 1,000원이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기대 수익률을 아까 5%로 잡았을 때, 그렇죠? 10%로 잡았을 때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말의 다른 의미에는 5라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고, 여기는 10이라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자산 가격이 내려가면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게 갑자기 너무 좀 진지해지는 것 같아서 좀 스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뭐라고 할까요? 기준금리가 내려지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 시기였잖아요. 근데 보통 이 내려가고 있을 때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자산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의 투자 자산 가격이 내려갔다라는 소리는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에 연계를 하느냐를 보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사람이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906년도에 태어나서 1999년도에 사망한 헝가리 출신의 그 유럽에서 그 투자자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금리 변화에 따라 투자해야 할 대상과 방법을 달걀 모형으로 이제 표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보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걀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달걀 잘 그려야겠다. 이렇게 달걀 모양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를 이제 금리의 어떤 정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밑에를 금리의 어떤 저점이라고 표현해보고, 대략적으로 금리를 한 3등분 정도로 해봅니다. 이렇게 금리가 5%일 때, 10%일 때, 혹은 뭐 한 3% 그 이하일 때라고 표현했을 때, 금리가 높아졌다가 하락할 때 주식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금리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걸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시장은 예측이 아니고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알아만 두시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어떤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사실 엄청난 부자가 됐거든요, 주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금리에 대해서 좀 가장 좀 시원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그 보통 금리가 높아져 있는데 금리를 갑자기 내릴 때 불황기인 거죠. 그때 기억나시죠? 어제 방송 보면 한국은행이 2007년도부터 금리를 갑자기 확 내려줬잖아요. 그게 아마 5%대에서 2%대까지였나요? 그 확 내려줬을 때가 시장이 서브프라임이 확 왔을 때 금리를 재빨리 내려준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업은 살았지만 가게와 정부가 망하게 되는 그 길로 시작된 건데, 보통 그런 시기를 보통 불황이라고 하죠. 불황. 그죠? 불황기라고 하고, 그리고 거꾸로 금리가 바닥에서 금리를 올릴 때, 그러니까 시장이 서서히 살아나거나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잖아요. 이럴 때를 보통 이제 호황기라고 이제 합니다. 호황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금리가 높은데 금리를 이제 낮추는 요런 과정에서는 보통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곧 예금 금리가 하락할 것을 알고 국공채에 관심을 갖는 시기입니다. 금리가 정점에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보통. 그래서 이때 이제 전략을 어떻게 쓰냐면 예금들을 인출합니다. 예금을 인출해서 채권에 투자합니다. 그죠? 채권의 수익률과 금리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가 이제 계속 낮아지겠죠.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금리가 낮게 되면 보통 채권을 투자도 하고 어떤 뭐 부동산도 투자했던 사람들이 어떤 대출 레버리지가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대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어떤 대출 레버리지를 써야겠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해야겠다라는 관심을 갖습니다. 금리가 낮아질 때. 그래서 보통 요 원저리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채권을 매도하고 이제 부동산을 투자합니다. 근데 금리가 저점을 지나서 이제 슬슬 올라가려고 하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시장이 서서히 살아난다라는 이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금리가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고수익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의 막바지 단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의 마지막에 이제 매매 차익까지 이제 버는 시기가 이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 마지막 구간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요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금 한국이 1.5까지 왔으니까 아마 내년에 2번 정도는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아마 보통 금리가 2차례에서 3차례 정도가 가면 그때는 이제 추세를 좀 탔다라고 보거든요. 그때 정도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는 부동산 자금을 매도하고 그때부터는 주식으로 갑니다. 주식. 그쵸. 왜냐면 보통 금리가 이제 살아나면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빚이 있는 서민들은 힘들어지지만 빚이 없는 서민들은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번 다음에 말씀드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래서 요런 시기 때는 보통 이렇게 금리가 이제 쭉 올라가는 요런 시기 때는 보통 주식 투자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이제 부동산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익률을 조금 더 이제 금리를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떤 과정이 있냐면 이 정도까지 금리가 와버리면 경기가 과열됐다라고 보는 거고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더 올립니다. 그 당시 때 요때 어떤 투자 전략을 하냐면 이제 주식을 매도하고 그것을 금리가 높고 안전한 예금에다 다시 넣습니다. 예금에다가 입금을 하죠. 그리고 금리가 다시 정점을 찍고 금리가 다시 하락할 걸로 접어들면 이 예금했던 거를 인출해서 다시 채권에 투자하는 이런 큰 사이클을 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식과 어떤 채권과 어떤 부동산 뭐 안전자산들 그죠? 이런 것들을 그 자산 중에서 좀 배분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이 배분의 과정에는 좀 이 금융상품들을 의심하면서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틈틈이 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금리에 대해서 사실 쉬운 내용인데 너무 좀 복잡하게 설명드려서 일단 좀 죄송하고요. 아무튼 지금은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시기이고 보통 사람들이 금리가 상승할 때 대기업의 논리, 증권사의 논리로는 안 좋은 어떤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요. 진짜 부자들, 메이저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직업으로 하는 메이저들은 금리가 올라갈 때 그렇게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뭐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고 대응을 하는 영역이지만, 음, 보통 그래도 알고 있는 것이 어떤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일단은 뭐 오늘 요 정도로 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고 일단 제가 한번 시장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시장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시장에서는 어떤 그 메이저들의 호흡으로 봤을 때는 이제 벌써 휴가에 들어갔다라고 느껴지는 거,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의 어떤 강한 속임수가 왔다. 그러니까 만기일에 어느 정도 변동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오늘은 꽤 큰 변동성이 있었다. 그래서 시장의 속임수를 좀 조심했어야 되는 하루였다라는 거고, 지수를 30분봉으로 보는 방식, 볼린저 밴드와 스토캐스틱을 같이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특히 이 지수 30분봉에서 거래량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금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가 떨어지면 좋은 거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뭔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가 살아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장을 좀 마무리하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저희가 휴가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그러는데요. 그 메이저들, 주식시장의 메이저들이 그런 리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저희도 지수를 매일 째려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도 매일 째려보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시장에서 팔로우 스루 데이가 나오면 오늘처럼 문자를 드리면서 바로 매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까지는 마음 편히 좀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매일매일 매도 매수 단타는 굳이 하지 않으시는 게 어떤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예, 감사합니다.